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대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김여정 부부장과 국방성 대변인이 잇따라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런 행태가 흔들리는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단일화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 시장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명 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산림청이 2만 5천여 곳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실제 산사태는 대부분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장에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시험지가 먼저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돼 학교 측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추진체가 발사대에 되돌아오면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별도 담화를 내고 우리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된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놓고 이를 대북 풍선 부양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오세훈 시장의 당선 전략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다음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승리를 부탁받았고 그에 맞춰 판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 등록일 이후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서 오 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이길 수 있었다며 단일화 시점과 협상 전략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 시장 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2021년 3월 5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며 만남은 10분 정도로 서울시장 단일화 관련 부탁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단일화 협상 상황에 관여한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도 협상팀이 논의해 안철수 후보 캠프와 단일화 협의를 진행했다며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산사태 4,908건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난 경우는 7%인 338건으로 나머지 93%가 4,507건이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산사태 실태 조사를 벌여 전국 25,639곳을 취약 지정으로 지정했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 시험 시작 직전 일부 수험생이 온라인을 통해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학교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제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고사장 한 곳에서 문제지를 예정보다 일찍 나눠줬다가 회수했고 그 사이 문제 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됐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는 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시각인 오후 2시보다 1시간 정도 빠른 오후 12시 55분쯤에 문제지가 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단 추진체가 세계 최초로 발사장으로 되돌아와 수직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현지 시간 13일 오전 7시 25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으며 6분 55초 만에 되돌아온 1단 추진체를 발사대 상단의 로봇팔이 붙잡았습니다. 1단 추진체가 발사대에 바로 되돌아오면 재사용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방부대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 국방성 대변인은 추가 도발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심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력 충돌까지 전제하며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제 김여정 부부장이 사태가 재발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전 예비 지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한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여러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 무인기가 국경을 또 넘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무력 충돌로 번질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또 감시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평양에는 감시 초소를 증강했습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총참모부 발표 1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별도 담화를 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도 거들었습니다.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거라고 응수하면서도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연일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주민까지 동원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런 행태가 흔들리는 내부 통제용이라고 보고 사실관계와 관련해선 무시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의 노동신문이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소식을 접한 인민들의 반응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명을 동원해 수천만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괴뢰 한국 쓰레기 등 수위 높은 막말과 불바다로 만들고 싶다는 발언을 그대로 전하며 남한을 향한 적개심 고취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지난 금요일 밤 외무성명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주민에게 무인기 침투 주장을 알렸습니다. 이런 의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체제 위협을 강조해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제 위협을 확대를 시켜서 강조를 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주장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우리 군을 비난하며 끔찍한 참변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그러면서 북한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면 북한에 말려드는 거라며 무시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분석에 대해선 북한이 이길 승산이 크지 않은 만큼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 건전하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튼튼합니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 행태라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 위해를 가한다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정권 종말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무인기 침투 상황을 알리는 건 내부 통제를 하려는 의도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끌어가려 한다며 야당 주장처럼 북한 발표를 확인해 준다면 그 자체가 북이 바라는 남남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캠벨 부장관이 서울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과 북한 도발을 둘러싼 우려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캠벨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는 북한발 위협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휴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는 SUV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 7대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도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 주위를 구조대원 여럿이 빙 둘러쌌습니다. 주변에 멈춰선 다른 차들 역시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과 다른 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1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갈 때 보니까 한 대는 완전히 형체를 못 알아보겠던 파손이 됐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가량은 아예 멈춰 있었습니다.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튕겨 나오면서 차들이 연거푸 충돌한 거로 조사됐는데 현장에서 SUV 차량 운전자는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지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갓길로 주행을 했대요. 경찰은 운전자 주장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바로 옆 언덕으로 넘어가면서 5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여 뒤, 이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용현 졸음쉼터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정체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은 물론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산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100억 넘게 들인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사가 쓸고 내려오며 가정집은 수십 미터를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가 엉망이 됐고요. 차량도 그대로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주택 한 채를 집어삼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토사물과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택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횡성 청일면과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두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모두 25,633곳을 지정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위해 들인 돈은 100억 원 이상. 같은 기간 모두 5천 건 가까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작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38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4,570건이 산사태 취약 지역 밖에서 발생한 겁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2,410건 가운데 취약 지역에서 발생한 건 단 73건으로 3%에 불과한 상황. 감사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지역이 잘못 선택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과 무리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산림 난개발로 인한 장마철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철저한 실태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연세대학교 입학 논술 시험장에서 한 감독관이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도 남아있어서 학교 측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학 수리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도로 걷어갔다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댓글도 보입니다.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 시험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모두 문제지가 예정보다 이르게 배부됐다는 내용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험을 치고 그 전에 1시 55분쯤에 시험지를 원래 배부받아야 했거든요. 제가 시험을 쳤던 고사장 기준으로는 한 12시 50분쯤에 배부가 됐었어요. 다른 고사실에 있던 응시자들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이때 문제 내용이 유출됐던 거로 볼 만한 글도 남아 있습니다. 시험지를 배부하고 걷는 동안 따로 핸드폰 같은 걸 수거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벡터를 활용해서 푸는 거다, 말이다, 조건부 확률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이 또 있었고요. 연세대 측은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예정보다 1시간 이르게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한 게 맞는다면서도 당시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감독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 등 후속 대응책을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는 같은 시험 도중 문제 출제 오류를 확인해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기도 했던 상황. 대학 측이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오전 10시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받는 대장동 분류업 재판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이 가족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이에 이 대표도 불출석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오후 3시에는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을 꿰어내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의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20대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또 다른 20대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후 4시엔 3년 전 성형수술을 받던 홍콩 재벌 3세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홍콩 국적 여성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응급조치 미흡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과 투자 등을 더한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최근 10년 동안 2,9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기업 여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2,88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푸는 완화기조로 돌아선 상황.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산정 범위에서 빠져있던 전세대출,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거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 금융권 회사들을 별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대규모 자사주 매수로 고려아연의 재무 구조가 악화할 거라고 주장하자 고려아연이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양측 간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경영진 입장문을 내고 주당 89만 원으로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해도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이미 심사했고 지분 20%를 전량 매수한 뒤 소각해도 부채 비율은 78%, 연결 기준 91%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 부담으로 2030년이면 부채 비율이 2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 장벽 통보가 3,100여 건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판매 규모가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조 6천억 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7%, 4년 전과 비교하면 3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주요 외식 메뉴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비빔밥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비빔밥 가격은 전달보다 0.7% 오른 11,038원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채소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2.2% 오른 404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0.7%포인트 낮은 수준인데 대기업들의 성과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가 개인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 추심 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 경매 건수가 828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요가 줄면서 낙찰률은 31%에 그쳤습니다. 유튜브가 짧은 길이의 동영상 서비스 쇼츠의 최대 길이를 기존 1분에서 3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른 경쟁사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는데 유튜브 측은 더 길어진 영상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별도 착륙장이 아니라 발사대에 그대로 돌아온 건 처음으로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로켓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입니다. 발사 2분 40여 초 뒤 고도 69km에서 1단 추진체 슈퍼 헤비가 분리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던 추진체는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조금 전 이륙했던 바로 그 발사대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역추진 엔진이 가동되며 속도를 줄인 로켓을 발사대 위쪽 로봇팔이 젓가락처럼 붙잡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발사대가 아니라 별도의 착륙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로켓이 발사대에 바로 착륙하면 재사용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진체에 실려 발사된 우주선 스타쉽도 66분 뒤 인도양의 목표 수역에 예정대로 낙하했습니다. 스타쉽은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에 사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에 쓰일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기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포대와 운용 병력을 배치합니다. 펜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사드 포대 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며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쪽 50km 정도에 위치한 소도시 빈야미나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67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태라고 구급 당국이 밝혔습니다. 어떤 곳이 공격을 받았는지 부상자들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무인기 공격을 감지하지 못했고 공습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발사된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공격 전 9.11 테러와 유사한 형태의 더 큰 공격을 검토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군사시설과 석유시설을 공격 목표 후보군으로 좁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1,200명이 죽고 인질 250명이 가자 지구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인명피해입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당초 계획했던 공격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휘소에서 찾아낸 비밀 계획 회의록과 서한 등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하마스가 몇 년 전부터 9.11 테러와 비슷한 유형의 치명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이란의 지원을 요청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의 70층짜리 고층 빌딩이나 대형 쇼핑몰 단지를 무너뜨리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마스는 앞서 2022년 대규모 공격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를 설득해 공격에 끌어들이기 위해 실행 시기를 늦췄다고도 전했습니다. UN 주재 이란 대표부와 헤즈볼라는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하마스 테러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월 말 하마스 사령부를 수색하던 중 관련 문서를 찾아냈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재보복 결행을 앞둔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미국 MBC는 이란에 대한 보복 방법과 시기를 고심해온 이스라엘이 공격 표적을 군사시설과 정유시설로 좁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재 시간 1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 유지군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유엔 평화 유지군의 병력 대피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며 레바논 전투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이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 평화 유지군 대변인은 하루 전 AFP 통신에 이스라엘이 블루라인에서 최대 5km 떨어진 위치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해왔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북서부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군 점령 지역을 활공폭탄으로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대 거점과 병력이 모인 곳을 활공폭탄으로 공격했다며 수호의 34 전투기로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정권의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단순히 무기뿐 아니라 점령군에 북한의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협력 국가들도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선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침략자를 압박할 장거리 타격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국정감사를 열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였던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이번 주에 치러집니다. 네, 특히 전통적으로 여권이 강세를 보여온 부산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당의 아성이었던 부산 금정에서 야당의 지지세가 올라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차례나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질세라 연거푸 부산에 찾아 정권 심판을 외쳤고 단일화에 참여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가세를 예고했습니다. 저희도 정쟁 해야 될 때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선거는 그런 거 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애초 미니 재보선으로 예상됐지만 이젠 전국 선거 수준으로 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당은 김건희 여사 논란의 선거 영향을 우려하는 한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실언 논란을 부각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언성과 모욕으로 선거판을 흐리며 금정 국민께 불쾌감을 주는 민주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심판 선거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규정한 야당도 부마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과 선거를 연결하며 여론전에 열을 쏟았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일은 10.16 재보선은 윤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입니다. 총선 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남에서도 야권 내부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치러지는 영광에서는 선거 캠프 사이 유권자 실어나르기나 금품 살포 의혹 제기까지 이어지며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차로 접어든 국정감사도 재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행안위의 경기도 상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를 추궁할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여당이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이 아닌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특성상 승패는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본투표율에 촉각을 기울이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번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단일화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당을 이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 시장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명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여권 인사들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해온 명태균 씨가 이번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소환했습니다. 2021년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경쟁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공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 시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이 판을 짰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다음 날인 3월 5일 명 씨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승리를 부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에게 안 의원과의 단일화를 위해 성일종 의원 추천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단일화 시점을 후보 등록 이후로 미루도록 한 것도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과 오 시장 측 모두 명 씨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3월 5일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만남은 10분 정도였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단일화 조건을 제안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허풍이라는 겁니다. 당시 단일화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오 시장 측 관계자도 협상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명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0일에 이어 또다시 선거 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고 명 씨를 비난하며 검찰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야당의 공세 속에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 명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여권의 부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0월 14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육군은 오늘부터 2주 동안 카타르 알카라일 훈련센터에서 카타르 지상군과 해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를 위해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지 연합훈련단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전차와 포병대를 현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피스와 주택과 같은 전통적 부동산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 센터와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오늘 7차 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대로 이달 안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원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를 일제히 정리합니다. 정리 대상은 도로나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먼저 안내문을 부착한 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에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오답 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취약 부분을 공략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는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재확인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훈련도 계속해야 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점수대별로 학습 전략을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위권의 경우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돼 변별력 확보가 어느 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상위권 수험생은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고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소 좀 생소한 부분의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것이 변별력 어떤 그 학부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위권은 실수를 줄여 아는 문제 틀리지 않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틀린 문항을 중심으로 본인이 몰라서 틀린 것인지
알고도 실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실수로 틀린 문항을 확실히 잡는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킬러 문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중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고난도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연습, 결국은 시간 맞춰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과목별 기본 개념들을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EBS 연계 교재를 통해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고 해당 교재의 문제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재점검하는 건 성적과 무관하게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다소 쉬웠던 9월보다는 6월 모의평가의 기준을 맞춰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요즘, 식품업체들이 과거의 향수를 끌어내는 이른바 레트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의 포장을 그대로 구현한 한정판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74년 첫 선을 보인 뒤 오랜 기간 인기를 끈 초코파이입니다. 지금과 달리 포장지가 투명합니다. 이 업체는 출시 50주년을 맞아 투명 포장 초코파이를 다시 내놓았습니다. 과자를 본 70대 소비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군대 때 월남 갔을 때 그래가지고 나트랑에 근무했거든. 그때 이걸 좀 나눠줬다고. 우리들 간식으로 먹으라고. 과거에 사랑받았다가 단종된 제품을 다시 내놓거나 포장을 똑같이 구현하는 이른바 레트로 마케팅이 최근 식품업계에서 활발합니다. 닭고기 전문 기업이 25년 전 출시한 공룡 모양 치킨은 어린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밥 반찬이었습니다. 몸은 훌쩍 자랐지만 그 맛을 기억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해 당시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포장지 보니까 어릴 적에 사달라고 엄마한테 뗐었는데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번 먹을 것 같아요. 4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블루베리 맛 껌을 재판매하면서 옛 디자인을 복원한 제과업체도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모두 한정판이란 점입니다. 과거의 향수는 항상 그 어떤 안정감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향수 마케팅은 항상 불황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런 아이템을 한정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상품들이 희소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업계는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인쇄 제본 업체들은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 이른 아침부터 거대한 인쇄기계가 글자가 빽빽이 적힌 종이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인쇄하는 모습입니다. 한강 작가의 깜짝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수만 부의 물량 요청이 쏟아지면서 인쇄기계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까지 하며 공장을 지키는 직원들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한강님의 작품을 인쇄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본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성인 가슴 높이만큼 쌓인 원고들은 잘 묶여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를 제본하는 또 다른 업체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부터 전 직원이 총출동해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책을 기다릴 독자들을 위해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리던 작업 과정을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일이 없어서 항상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문학계에 일어나니까 저희도 일도 많고 좀 종이책의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택 앞엔 수상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한강 작가가 대표인 책방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독서인들의 성지, 파주 출판단지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책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자주 오게 됐고 소설책 같은 거 많이 읽는데 책 같은 거 많이 읽다 보면은 제가 어디 있는지 까먹고 그냥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출판업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이 한국 문학, 나아가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서점가의 이른바 한강 신드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대표 서점 사이트를 보면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등 한강의 소설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문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재고도 대부분 소진돼 상당수가 예약 판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요계에서도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100 차트를 보면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가 일간 차트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강 작가는 3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 작성을 마친 뒤 택시에서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번역한 영국의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한강의 발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X에 영문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속 일부 문장을 별다른 설명 없이 공유했습니다. 스미스가 인용한 문장은 전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등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K 콘텐츠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에 드라마 속 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열렸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오랜 한국 어린이들의 놀이부터 음식까지 K컬처를 경험하는 게임에 미국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공개 90여일 만에 2억 6,500만 명의 눈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콘텐츠로 인정받았던 오징어 게임. 3년 만에 돌아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마련된 게임 체험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현실판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찐팬들입니다. We're so excited and we're actually really nervous. Yeah, we're really nervous, but we're really excited. We think that it looks amazing and we're excited to play. 첫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 속 유리 징검다리를 응용한 걸음 기억하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게임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슬치기 게임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귀여운 모습이지만 무서운 영희의 눈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We're both big Squid Game fans. We just finished the game. She came in 6th and we had a really good time. It was a lot of fun. A lot of fun. Better than we expected. Yeah. The games, very interactive, super good. 가족, 친구와 체험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5개 게임에 참여해 경쟁을 펼치고 한국 스낵과 K-팝을 즐겼습니다. Why do you like the Squid Games? Because it was fun and it had so many effects. I just liked it. I liked it a lot. Okay. And do you like K-pop? Yeah, I like it, I guess. Yeah, I do like K-pop. And do you like South Korea? Yeah! Do you love South Korea? Yeah! 비영어권 첫 에미상을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Season 2 launches on December 26th. I obviously can't reveal any of the secrets, but it's an amazing series, and I think the second season definitely delivers, and people are going to love it as much as the first one. 뉴욕에서 문을 연 오징어 게임 체험 공간은 이달 스페인 마드리드와 호주 시드니를 거쳐 내년 초에는 서울에서 한국 밴드를 만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경상북도는 동시에 내년을 경북 방문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주하면 떠오르는 곳 첨성대. 관광객이 한 바퀴 천천히 걷고 또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외국인들은 1300년 전 만들어진 천문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1km 남짓 떨어진 황리단길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경주의 매력을 찾아온 여행객들입니다. 유명한 역사 유적도 많고 여기 황리단길이랑 또 가까우니까 겸사겸사 그냥 둘러볼 겸 오게 되었습니다. 딱 아기랑 이제 산책하기도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음식도 정말 맛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한 해를 경북 방문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경주뿐 아니라 포항과 안동 등 한국 전통과 멋을 알릴 지역 관광지로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11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해외에 경북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거로 봤습니다. 저희 경주는 이미 5천만 관광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매우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2025 경북 방문의 해. 이를 위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이나 에이펙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대적인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는 숙박시설뿐만 아니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즐길시설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이나 외국인 입에 맞는 음식 또 관광 프로그램 등은 개선,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숙제를 풀고 1억 명 유치, 관광 수입 5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립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비는 남부와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충청 지방까지,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 사이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온종일 먹구름이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 대전 16.5도, 부산 2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북서쪽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이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